형부, 조금만 더. 아, 거기요. 정막이 흐르는 어두운 거실, 우웅거리며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제 허벅지 위로 묵직하게 전해지는 처제의 무게감, 그리고 귓가를 집요하게 간지럽히는 뜨겁고 비릿한 숨소리, 땀에 젖어 살짝 비치는 처제의 얇은 면, 티셔츠가 제 거친 손끝에 스칠 때마다 머릿속 전구가 하나씩 터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탄력 있는 살결은 소름 끼치도록 뜨거웠고, 저는 제가 지금 지옥이라는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직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사경을 헤매는 아내. 그런데 저는 지금 아내를 가장 많이 닮은 여자와 몸을 섞으며 짐승처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이미 비릿한 쾌락의 파도에 휩쓸려 형체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처제는 제 목을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발로 짓밟으며 금기를 깨부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전부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파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도요. 제 아내 윤희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병실에 누워버린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제발 눈 좀 떠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지독한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 무딘 일상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계처럼 출근을 하고, 퇴근길엔 습관처럼 병원에 들러 반응 없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텅 빈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죠. 현관문을 열면 퀴퀴한 먼지 냄새와 차가운 정적만 저를 반겼습니다. 아내가 입던 옷,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인 립스틱, 주인 없는 물건들 사이에서 저는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제 몰골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문을 열었더니 처제 민주가 큰 캐리어를 옆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형부, 나왔어.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민주야? 갑자기 이게 무슨... 너 회사는 어쩌고? 휴직 냈어. 언니 병간호도 내가 교대로 하고 집안일도 좀 도울 겸 해서. 형부 몰골 좀 봐. 이게 뭐야? 얼굴은 반쪽이 됐고 집골은 완전 쓰레기장이네. 언니가 깨어나서 보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민주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거침없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이 지긋지긋한 정적을 깨주길 내심 바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주가 짐을 풀고 부엌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아내 윤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습니다. 연년생이라 그런지 뒷모습만 보면 아내가 살아 돌아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머리를 질끈 묶고 고무장갑을 끼는 그 익숙한 몸짓, 칼질하는 소리. 텅 비었던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가서 씻기나 해.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민주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는데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눈매, 아내의 입술, 그리고 그 특유의 다정한 목소리까지. 아내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 민주라는 실체를 타고 제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텅 빈 집이 다시 활기를 찾을수록 제 안의 위험한 갈증도 함께 커져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비극의 서막이었는데 말이죠. 처제 민주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숨가쁘고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이었죠. 낡은 에어컨은 제 기능을 못하고 털털거렸고 집안의 공기는 늘 눅눅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 날씨 탓인지 민주는 집 안에서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지내곤 했습니다.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에 어깨선이 훤히 보이는 얇은 민소매 티셔츠 하나가 전부였죠. 어느 날은 거실 바닥을 닦고 있던 민주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툭 던졌습니다. 형부, 거실 바닥 닦아놨으니까 조심해요. 아직 물기 있어서 미끄러워. 그 말을 하며 엎드려 바닥을 훔치는 민주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티셔츠 너머로 드러난 등 라인과 짧은 바지 아래로 매끈하게 뻗은 다리. 아내와 똑 닮은 그 몸매를 보고 있노라면 제 머릿속은 현실과 환각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아내가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도 눈앞에 있는 건 아내가 아닌 처제라는 사실이 제 심장을 더 거칠게 뛰게 만들었죠. 밤이 되면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에 의지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면 에어컨 소리보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은은한 화면, 불빛에 반사된 그녀의 하얀 살결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더군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화를 보던 민주가 자세를 고쳐 잡는가 싶더니 그녀의 차가운 발가락 끝이 제 종아리 근처를 슬쩍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젖은 전선을 만진 것처럼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굳혔고 제 호흡은 단숨에 가빠졌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미안해요, 형부라고 사과하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민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끝을 제 다리 근처에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위험할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건 몰라서 한 실수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한 아주 노련하고도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주 역시 이 아슬아슬한 공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저보다 훨씬 먼저 이 금기된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땀으로 끈적이는 소파 위에서 서로의 체온이 공기를 타고 넘어오는 그 짧은 거리.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퍼붓는 빗줄기가 창문을 사정없이 두들겨 댔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기묘한 고립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엔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대여섯 개의 빈 맥주 캔과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술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술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 다 이 팽팽한 긴장감을 끝낼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주는 이미 취기가 올라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로 새로운 맥주캔을 땄습니다. 칙 하고 가스가 빠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죠. 민주가 캔을 입에 가져다 대기도 전에 저를 빤히 쳐다보며 툭 던졌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해봐. 언니 없이 밤마다 혼자 자는 거 힘들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라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더군요.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주야. 너 너무 취했다.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 제 바로 옆으로 다가앉았죠.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주한테서 금방 씻고 나온 듯한 싱그러운 샴푸 향과 톡 쏘는 소주 냄새가 뒤섞여 쿡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히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나 언니랑 닮았잖아. 눈도 코도 목소리까지. 형부, 가끔은 나 보면서 언니 생각하잖아. 그치? 나한테서 언니 찾고 있잖아. 민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귓속으로 파고들어 뇌를 헤집어 놓는 것 같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기엔 제 시선이 이미 민주의 붉은 입술과 쇄골 아래로 깊게 파인 민소매 티셔츠 사이의 하얀 속살에 머물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형부, 나도 외로워. 언니 저렇게 되고 나서 나도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우리 그냥 서로 좀 위로해주면 안 돼? 오늘만, 딱 오늘만 말이야. 민주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죠. 제 손이 민주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 안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성이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외쳤지만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억눌러왔던 짐승 같은 본능이 폭발한 겁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집어삼킬 듯이 엉겨 붙었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비릿한 알코올 맛과 달콤한 민주의 체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거실 바닥으로 민주의 얇은 티셔츠가 허물처럼 벗겨져 떨어졌고 제 셔츠 단추들도 갈 곳을 잃고 튕겨나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제 귀에는 민주의 거친 숨소리와 제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서로의 살결이 끈적하게 맞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의 매끄러운 등이 제 팔에 감길 때,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인간이 아닌 한 마리의 짐승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 순간만큼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이 뜨거운 생명체, 아내를 빼다 박은 이 여자의 온기를 탐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죠. 거실 바닥에는 우리들의 허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마치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민주의 손길이 제 등을 핥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고 민주 역시 제 품에 파고들며 제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아니, 형부라고 불렀던가요? 그 호칭이 주는 금기된 쾌락이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거실 안의 공기는 우리들의 열기로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우리는 그 밤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선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욕망은 멈출 줄 몰랐고 우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육체를 탐하며 지옥 같은 행복에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고 난 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직 거친 숨소리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실루엣만 겨우 보였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강물은 너무나 깊고 어두웠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 때쯤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건 지독한 갈증과 머리를 깨부수는 것 같은 숙취,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함이었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더군요. 바닥에는 어젯밤의 광기를 증명하듯 소주병과 맥주 캔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우리의 허물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한 구석,
민주는 얇은 여름 이불 하나를 몸에 돌돌 감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웨딩 사진이 저를 비우는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박서방, 너 진짜 미쳤구나. 짐승만도 못한 놈.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저를 저주했습니다. 그때 민주가 부스스한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민주의 눈동자는 어젯밤과는 달리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깊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미안하다, 민주야. 내가 진짜 미쳤나 봐.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죽을 죄를 지었다. 제 사과에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온기가 남은 제 뺨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민주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감촉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형부, 미안해하지 마. 나도 원했어. 술 때문 아니라는 거 우리 둘 다 알잖아. 민주야, 그래도 이건 그냥 우리.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서로 위로해주자. 형부도 혼자 힘들고 나도 언니 빈자리 너무 커서 버겁잖아.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러면 되잖아. 안 그래? 민주의 그 말은 달콤한 제안이라기보다 치명적인 독약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독배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독이 제 온몸에 퍼져나가는 걸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더군요. 한 번 선을 넘고 나니 오히려 그 죄책감이 짜릿한 자극제가 되어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른바 밤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형부와 처제였지만 해가 지고 현관문 도어락이 잠기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갈구하는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예전에 그 삭막하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을 열면 구수한 찌개 냄새와 함께 민주의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죠. 한 번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민주가 주방에서 앞치마만 두른 채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등 라인이 훤히 드러난 민주의 뒷모습을 본 순간 가방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저는 민주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형부, 배고프지? 금방 다 돼. 앞치마 아래로 드러난 민주의 하얀 허벅지와 제 손끝이 닿는 순간 요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서 혹은 싱크대를 붙잡은 채 서로의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 넘치는 된장찌개, 냄새와 민주의 가파른 숨소리가 뒤섞인 주방은 그 어떤 고급 침실보다 더 뜨겁고 비현실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욕실에서의 시간은 더 은밀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소리는 우리들의 파렴치한 소리들을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가득 찬 욕실 안에서 물기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살결들을 만질 때면 저는 제가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들의 흐릿한 실루엣은 마치 금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들 같았지만 우리는 그 괴물 같은 모습에 서로 더 열광했습니다. 민주는 가끔 제 품에 안겨 나지기 속삭였습니다. 형부, 나 언니랑 진짜 많이 닮았지? 지금 내 몸 만지면서 언니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 대신 민주의 입술을 더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처제에 대한 욕망인지 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죄책감은 어느덧 우리에게 마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된 것이죠.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몸을 탐하며 그 위험한 마약에 취해갔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아니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일 괴롭고도 소름 끼치는 장소는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그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창백한 형광 등 불빛 아래 서면 어젯밤 집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마치 오물처럼 제 온몸을 뒤덮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오물 같은 기분 속에서도 제 몸은 여전히 비릿한 흥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윤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아무런 대답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창백하고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 손을 문지르며 미안하다고, 얼른 일어나라고 속삭이고 있는데 제 머릿속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멋대로 어젯밤의 영상들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땀에 젖어 허리를 꺾으며 교성을 내지르던 민주의 모습, 제 어깨를 손톱으로 긁으며 제 이름을 부르짖던 그 뜨거운 열기,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는 제 손바닥 위로 어젯밤 민주의 부드러운 살결이 닿았던 감촉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죽을 죄를 짓고 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제 아랫도리는 그 기억만으로도 딱딱하게 긴장하며 뜨거워졌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자기 혐오와 통제불능의 본능이 충돌하며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한 손에 아내를 위한 새 시트와 갈아입을 옷을 들고 있었죠. 민주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능숙하게 착한 동생의 가면을 썼습니다. 언니, 나왔어. 오늘도 형부가 언니 곁을 지키고 있네. 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민주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게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죠.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언니, 형부가 언니 생각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회사 일에, 병간호에. 살이 쏙 빠졌어. 그래도 걱정 마, 언니. 내가 형부 곁에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형부가 외롭지 않게 내가 다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는 걱정 말고 푹 쉬어. 민주가 말하는 다 해주고 있다는 말의 이면을 아는 저로서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던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각도에서 저를 향해 아주 살짝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 찰나의 눈짓에는 어젯밤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음탕한 비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 신성하고도 비극적인 병실에서 죽어가는 언니를 앞에 두고 이런 장난을 치는 민주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 같은 모습에 제 몸은 배신이라도 하듯 다시 한번 반응했습니다. 혐오감이 커질수록 쾌락의 농도도 짙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회진을 돌고 나가자 병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침대 주변에 둘러쳐진 하얀 커튼을 쓱 끌어당겼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그 얇은 천 조각 하나가 생기자마자 민주의 눈빛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형부, 왜 그렇게 굳어 있어? 언니 앞이라 긴장돼. 민주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방금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입에 물더니 장난스럽게 핥았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와 불과 3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커튼 너머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기계 장치의 기계적인 비프음이 들려오는데 커튼 안쪽은 처제의 도발적인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쳤어, 민주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저는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민주가 제 바지 버클 위로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번지듯 타올랐죠. 민주는 커튼 틈새로 밖을 살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몸의 가장 은밀한 곳을 집요하게 자극했습니다. 아내의 가쁜 호흡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데 저는 처제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신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이었죠. 하지만 그 금기의 공간이 주는 스릴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잡히면 끝장이라는 공포와 사랑하는 아내를 기만하고 있다는 극도의 죄책감이 뒤섞여 제 감각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부, 지금 되게 단단해졌어. 언니 옆이라서 더 좋은 거야? 그 잔인한 농담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누워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도 뜨거운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튼을 걷고 아내의 이불 매무새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땀범벅이 된 얼굴을 숨기며 병실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 같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제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 빈자리는 처제와의 그 더러운 유의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등 뒤에서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저는 다시 민주의 몸을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던 날이었죠. 집에 처제 민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빈집에서 우리 둘만 남겨지자마자 아픈 것도 잊고 서로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서 세상천지 모르게 서로의 살결에 파묻혀 한창 열중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띠리링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현관문 도어락 소리에 우리 둘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올 사람은 단 한 명, 장모님 뿐이었습니다. 박서방, 집에 있어? 차가 있길래 들어왔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순간 그야말로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침대에서 튕겨나갔죠. 민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속옷만 낚아채서 안방 붙박이장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장롱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저는 바닥에 나뒹굴던 바지를 대충 꿰어찼습니다. 티셔츠를 찾을 시간도 없어서 맨몸에 바지만 걸친 채 방문을 열고 나갔죠. 어휴, 박서방. 진짜 있었네? 몸 안 좋아서 조퇴했다더니 낮잠 잤나 보네. 장모님은 거실 탁자에 반찬통 꾸러미를 올려두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제 꼴은 말이 아니었죠.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방금까지의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온몸은 땀방울로 번들거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요. 아, 네 어머니. 약 먹고 한숨 잤더니 땀이 좀 나네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땀을 이렇게 흘려서 어째. 이불이라도 좀 갈아주고 환기도 좀 시켜야겠다. 박서방, 비켜봐.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장모님은
기어코 안방 문을 열어젖히셨습니다. 제 심장은 정말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안방의 풍경은 그야말로 기만 그 자체였거든요. 잔뜩 헝클어진 침대 시트, 베개 2개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방 안가득 진동하는 민주의 진한 향수 냄새와 비릿한 남녀의 체온이 섞인 공기. 장모님이 코를 킁킁거리시며 방 안을 훑어보실 때마다 제 수명은 1년씩 단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에서 웬 향수 냄새가 이렇게 나니? 박서방 안 쓰던 향수써. 아, 그게 민주가 아침에 제 방 청소해주다가 탈취제를 좀 많이 뿌렸나 봐요. 어머니, 일단 거실 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거의 장모님의 등을 밀다시피 해서 안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장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 일단 거실 소파에 앉으셨죠. 그 후로 30분, 장모님이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듣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고문 같았습니다. 안방 장롱 안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처제가 숨어 있는데 밖에서는 장모님이 사위 걱정을 하고 계시다니 이 기괴한 비현실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겨우 장모님을 달래서 현관 밖으로 배웅하고 문을 잠그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문을 열었죠. 장롱문이 열리자마자 땀범벅이 된 민주가 튀어나왔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공포와 더위에 질려 있었을 텐데 민주의 표정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목을 덥석 껴안더니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봤어? 진짜 대박이다. 엄마가 장롱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나 진짜 숨 멎는 줄 알았어. 민주야,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나 진짜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다고. 제 질책에도 민주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비비며 더 야릇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형부, 진짜 짜릿하지 않아?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게. 나 아까 장롱 속에서 혼자 상상하니까 막 더 흥분되더라. 우리 진짜 미친 것 같아, 그치? 민주는 떨고 있는 제 입술에 다시 한번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공포가 휩쓸고 간자리에 다시 지독한 욕망이 차오르더군요. 우리는 장모님이 채 떠나기도 전인 그 집에서 방금 전에 위기가 주었던 그 파렴치한 자극을 양분 삼아 다시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보다 무서운 건 이 위험한 줄타기가 주는 중독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구제불능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안함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처음 그 선을 넘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공포와 자기 혐오는 어느덧 익숙한 배경음악처럼 일상의 뒤편으로 밀려났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더 강렬하고 더 비릿하며 더 파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우리는 이제 서로의 몸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더 위험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이라는 폐쇄된 공간조차 이제는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다 끈 채로 우리는 베란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가끔 지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죠. 형부, 저기 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꿈에도 모르겠지? 민주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맞댄 채 밖을 내보며 속삭였습니다. 뒤에서 민주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제 손끝에 닿는 살결은 차가운 유리와 대조되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고개만 들면 보일 수도 있다는 그 아슬아슬한 공포가 오히려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길이
민주의 몸 구석구석을 훑고 내려갈 때마다 민주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유리에 하얗게 입김이 서리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베란다의 정적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지옥, 그 지옥이 너무나 달콤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시간은 더 지독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터나 어두운 지하 주차장 구석, 우리는 시동을 켠 채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엔진의 미세한 진동이 시트를 타고 온몸으로 전달될 때마다 마치 차 자체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부, 여기 좁아서 더 좋아. 형부 냄새가 너무 진해. 좁은 차 안은 금세 우리의 열기로 가득 찼고 창문에는 뿌연 습기가 가득 서려밖에 풍경을 지워버렸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의 땀 냄새와 살 냄새, 그리고 가죽 시트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민주는 제 목을 꽉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저를 받아냈고 저는 차가 흔들리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처제의 몸속으로 더 깊이, 더 처절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현실의 고통,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비상구는 오직 민주의 뜨거운 품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는데 민주가 제 가슴팍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형부, 나 이제 형부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 우리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갈까? 언니도, 엄마도, 이 지겨운 동네도 다 놔두고 우리 둘만 아는 곳으로. 그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이라니. 그건 우리가 지은 죄를 영원히 박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엉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제 대답을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민주의 손이 슬그머니 제 바지 안으로 들어와 제 중심을 움켜쥐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지금은 나한테만 집중해줘. 민주의 손길이 노련하게 저를 자극하자 조금 전까지 머리를 어지럽히던 그 모든 도덕적 고민과 현실적인 공포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짐승으로 돌변해 민주의 입술을 집어삼켰습니다. 민주의 몸은 제가 현실을 잊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통이었고 저는 그 산소가 끊어질까 봐 겁이 나 더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몸을 탐했고 병원을 다녀온 뒤에는 마치 훈장이라도 따온 것처럼 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죄책감이 거세된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갉아먹으며 그게 사랑이라고 혹은 구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조금씩 더 깊이 내려앉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각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니, 버텼다기보다는 탐닉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밖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었지만 우리들의 밤은 언제나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 불길이 우리를 다 태워버릴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의사조차 포기했던 아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민주와 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차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비릿하고 뜨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숨막히는 정적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민주는 창밖만 보며 손톱을 깨물었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 윤희의 맑은 눈동자가 천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민주는 단숨에 달려가 아내를 안으며 오열했죠.
언니 고마워. 살아나줘서 정말 고마워. 그 통곡이 안도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아내 곁으로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를 빤히 바라보는 아내의 그 투명한 눈망울이 우리가 집안 구석구석에서 저질렀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비밀들을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제 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마 오지 못했죠. 쾌락이라는 마약이 빠져나간 자리엔 썩어 문드러진 현실의 악취만이 진동했습니다. 아내는 기적처럼 퇴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도 제 짐을 챙겨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화는 종이장처럼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민주가 남기고 간 그 비릿하고 진한 향수 냄새 대신 아내의 약 냄새와 비누 향이 집안을 채웠지만 제 몸은 이미 민주의 거칠고 뜨거웠던 살결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하던 중 베개 밑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주였습니다. 형부, 집 앞 놀이터야. 잠깐만 나와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은 기다렸다는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잠든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죠. 도둑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 어두운 그늘 속에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어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아 헤맸고 차가운 철제 미끄럼틀 아래서 서로의 옷가지들을 거칠게 헤집었습니다. 형부, 나 언니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라도 나 봐주면 돼. 응? 민주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 때 저는 제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놀이터 한복판에서 우리는 아내가 잠든 집을 지척에 두고 다시 한번 추악하게 엉켰습니다. 민주의 매끄러운 살결이 제 손바닥에 감길 때마다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고 아내에 대한 마지막 도덕심조차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놈이라는 거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처제의 몸을 갈구하는 이 이중생활은 명백한 범죄이자 기만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쾌락이라는 마약은 이미 제 영혼을 다 갉아먹었고 저는 이제 민주의 숨결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잠든 아내 곁으로 돌아가 다시 남편의 가면을 써야 하는 이 매일 밤의 굴레. 저는 과연 언제까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끝은 결국 파멸 뿐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멈출 수 없는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